안녕하세요. 오늘 동영상 강의를 맡게 된 국토부 김석원 사무관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제도 바로 알기라는 편으로 해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등 적정시공 담보제도에 대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건설산업기본법 개용, 두 번째 건설산업 생산구조, 세 번째 적정시공 담보제도 주요 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요를 보시면요. 첫째,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사람의 건전한 발전, 이 두 가지가 초점인데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은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가 최상의 목적물을 어떤 식으로 제공할 것이냐, 이거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건설산업의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건설업의 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그 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착공과 동시에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건설공사 시공 중에는 건설공사의 분업화에 따른 시공 능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일정한 정도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단계 하도급이라든가 저가 하도급에 의해 가지고 공사비 누수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급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준공 후에는 일정한 정도 하자가 있는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둠으로써 그 건설공사를 최상의 목적물을 발주자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전한 발전을 함에 따라서 국민 경제와 국민 생활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요, 민법, 상법에보다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법안끼리 충돌했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즉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 상법보다는 우선 적용되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고 우리 건설법과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은 건산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공사의 범위에 들어있는 거하고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우선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어의 정의를 간단히 볼까요? 건설공사란 토목, 건축, 산업환경, 조경,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다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라든가 정보통신공사인 경우는 개별 법령에 따라 가지고 별도의 업종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에 포함된 단순한 재료의 공급, 기계 기구의 공급 업무, 단순한 노무 제공은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기계를 자재를 납품한다거나 건설기계 대여를 하시는 분들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그 개별 법령에 따라 가지고 자재 납품이라든가 건설기계 대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시공계약과 건설공사의 재료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는 경우는 전체를 건설공사로 봅니다. 즉 뭐냐, 노무비, 장비, 인건비를 모두 포함해 가지고 발주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건설공사로 모아 가지고 건설업자만이 이를 시공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다만 수급인으로서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최초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 주는 자에 한정해 가지고 발주자라는 표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쓰고 있는 겁니다.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하는 자를 얘기하고요. 하도급의 경우에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하도급하는 경우에도 하수급인의 하도급의 경우에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되는 겁니다.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도급이란 명칭의 예외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과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 자체를 건설공사를 명칭을 제작 납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여라든가 이런 형태로 가지고 그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우리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상대방과 약정한 계약은 그 공사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건설공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건설사업기본법상 도급이라고 보는 겁니다. 명칭 여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도급 계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도급이지 아니면 용역이지 이런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거죠. 도급인 밑에 도급을 받은 자 밑에 하도급이 있는 겁니다.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라 말하고,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라 말합니다. 이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이 정의 부분 때문에 종종 헷갈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종합공사라는 것은 우리 시공작업 업종하고 같이 상관관계를 본다고 하면 2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종이 복합된 공사를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 이를 즉 종합공사라 보고 시공자격을 종합건설사업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공사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대한 건설공사를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시공자격, 우리 건설법상 건설업종과 시공자격을 보면 해당 전문 건설업종에 해당하는 공사를 전문공사라고 칭하고 이를 시공자격을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부여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 생산구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그전에는 종합은 종합업자만, 전문은 전문공사는 전문업자만 하던 것을 서로 상호시장을 개방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생산구조는 2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업역 도급입니다. 이것은 종합공사가 종정과 같이 종합공사를 종합업자가 받는 것이고요. 전문공사를 전문업자가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업역 도급입니다. 말 그대로 종합공사를 전문업자가 받는다거나 아니면 전문공사는 종합업자가 받는 경우, 이런 때는 생산구조가 어떻게 틀려지냐,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고 구체적인 것은 조문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발주자가 종합공사를 종합업자한테 도급을 하죠. 종합건설업자는 시공자격차가 2가지 이상 전문업종이 복합된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필요한 공사를 도급받는 겁니다. 이를 도급받아 가지고 종합업자한테 하도급도 가능하고요, 전문업자한테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건설공사의 분업화에 따라 가지고 시공률량 향상을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 없이 종합업자나 전문업자한테 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사항은 일괄 하도급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공사 일부를 반드시 하도급 준 경우에 한정해 가지고 이런 것이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종합업자와 종합업자가 줄 때 땡땡 쳐놓은 것이 있죠. 별표로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금액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업자한테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전문업자한테 하도급을 줘야 됩니다. 이것은 전문업역 개편에 따라 전문이 종합시장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업자가 도급받은 것은 전문업자한테 반드시 줌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업자한테 수주물량을 일정한 정도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업자가 건설공사를 받은 것은 재하도급이 가능한데, 이것은 재하도급이 가능하다고 점선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주자가 서면 승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 건설공사 시공률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발주자가 인정을 해가지고 서면 승낙, 즉 사전에 서면 승낙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안 하고 사후에 추인하는 것은 통보나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법상 서면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하도급 계약,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발주자에게 사전에 서면 승낙 받는 거, 이것만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종합업자가 종합업자한테
하도급 주고서 전문업자한테 재하도급 주는 것은 반드시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종합업자가 종합업체 재하도급 주는 것은 건설법 체계상 안 됩니다. 반드시 종합업자가 됐든 전문업자가 됐든지 간에 하도급 받은 사람이 하도급 줄 때는, 재하도급을 줄 때는 반드시 전문건설업자한테 하도급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문건설업자는 우리 태생 자체가 기본적으로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건설공사 시공에 따라 가지고 현장 자체가 특성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하도급을 일부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발주자가 시공 능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설명 승낙하고 20% 범위 이내 하도급, 20% 범위도 특허라든가 신기술 공법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부분에 대가지고만 재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원하도급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재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종합공사를 종합업자가 받은 본여백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이 경우만 재하도급이 있습니다. 타 분야에서는 재하도급을 전체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공사를 전문업자가 도급받은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전문건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한테 사전에 설명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시공률 향상을 위해 가지고 발주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승낙할 경우에 일정한 부분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업역 개편에 따라 전문공사를 종합이 받을 수 있도록 해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사업자 하시는 분들 때에 따라서는 필요해 가지고 종합업자한테 하도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여기 또 사실 당구장 표시를 해놓은 것이 있죠. 이분이 뭐냐면 전문업자가 도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10억 미만의 도급공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한테는 줘서는 안 되고 전문사업자한테 줘라. 그런 취지입니다. 10억 미만의 도급공사를 종합이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종합공사뿐만 아니라 전문공사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업역 도급시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상대업역 시장을 도급을 줄 때 무조건 다 열어주는 게 아니라 상대 시장 진출을 할 때는 무조건 본인이 직접 시공을 다 할 수 있는 공사냐, 그럴 경우만 도급에 참여해라. 그렇지 않으면 참여하지 말라는 취지거든요. 이 업역 개편 취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 시장 진출을 할 때는 무조건 자기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영역이 100%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이거부터 보신 후에 상대 시장 진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 종합공사를 전문업자가 받았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종합공사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 전문업종이 복합된 공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사업,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모두 보유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종합공사가 철콘하고 상하수가 복합된 공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문건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철콘하고 상하수도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만 참여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철콘, 상하수도를 갖고 있으면서 이것이 토목 현장이다, 토목이다 하면 이것을 토목공사업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종합공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직접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업종을 다 등록하고 종합의 업종까지 다 등록해야지 이것을 100% 다 자기가 시공할 수 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전문건설업자가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할 수 있게 100% 무조건 해라. 그런 취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허라든가 신기술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공사인 경우는 100%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에 서면 승낙을 받고 20% 범위 내에서
특허 신규수술 특정한 공법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 가지고는 승낙을 받아 가지고 종합업자, 전문업자한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여기서도 유념해야 될 것은 여기 별표 있죠.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전문업자에 줘야 됩니다. 상대시장도 마찬가지로요. 예, 전문공사를 종합업자가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종합업자인 경우는 이 공사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포장공사가 나왔다. 포장공사. 포장공사는 토목공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건설업자는 포장공사업이나 토목공사업이라든가 토목건축공사업이 있는 사람만 참여가 가능하지 건축공사가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업무 내용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2억 미만의 전문건설공사에 대해 가지고는 종합업자가 참여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종합업자가 2억 미만의 전문공사 참여가 안 됩니다. 예, 참여할 경우에는 우리 그 시공 자격 위반으로 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종합업자도 마찬가지로 전문업자 상대 시장은 똑같은 조건입니다. 종합업자한테 하고 전문업자한테 서면 승낙 및 20% 범위 내에서 특허 신고에 대해서 하도급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상대 시장 진출을 할 때도 여기 10억 미만의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종합업자는 하도급 줄 때 반드시 전문건설업자한테 하도급을 줘야 된다. 이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조문별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건설공사의 시공 자격입니다. 원칙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됩니다. 다음의 경우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냐도 도급이 가능한데요. 이 첫 번째가 전문 건설 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원도급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2개 이상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철콘 플러스 상하수도가 있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약 여기다가 포장공사업까지 있다고 하면 철콘 상하수도 집안조선 포장공사업까지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이 종합시장에 들어갈 수 도급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의 전문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 통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동도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가능하던 A라는 건설업자는 철콘을 갖고 있어요. B라는 건설업자는 상하수도를 갖고 있어요. C라는 건설업자는 포장공사업을 갖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복합된 공사가 나왔을 때 이 종의 건설업자가 모여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종합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 국토교통부령으로 또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해놨는데 아직 국토교통부령은 정한 바가 없습니다. 왜? 2024년 1월 1일부터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방향 자체는 본질적으로 보면 분담이행 방식으로 아마 제도를 만들 예정이고요. 철콘 상하수도 포장공사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 이종을 갖고 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업종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철콘 상하수도 포장을 분담 이행을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합건설 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 가능한 경우입니다. 종합업종이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 전문공사의 원하도급 허용입니다. 그리고 종합업체의 2억 미만 전문공사를 원도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허용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토목공사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토목 현장에 있는 전문건설업종만 참여를 해라. 그런 취지예요. 네. 종합하고 전문하고 차이점은 알고 계시죠? 종합은 목적별로 분리를 하고 있어요. 전문은 좀 기능적인 부분이 많이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철콘을 예를 들어 봅시다. 철콘은 토목 현장에서도 쓰이고 건축 현장에도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능이 철콘공사의 기능 자체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토목이라든가 건축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해요. 근데 종합건설업은 그렇지가 않아요. 목적별 분류가 되기 때문에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이 명확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철콘공사가 포장 쪽에, 토목 쪽에 있다고 하면 토목공사업자만 참여가 가능한 거지, 건축공사업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경우인데요.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주권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예전에는 주계약자 방식 자체를 주계약자를 종합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업역이 개편됐기 때문에 현재는 주계약자도 전문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 철콘 상하수도로 이루어진 종합공사에 돼가지고 이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고 토목공사업에 등록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계약자가 되고, 나머지 전문인 철콘 부분에 대해서 부계약자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계약자 공동보급 방식도 예전에는 주는 종합, 부는 전문, 이거에서 주계약자 방식도 이제 주는 전문, 부가 전문이 될 수도 있고요, 주가 종합이 될 수 있고, 부가 종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주가 전문이 되고 부도 전문이 되고, 이런 형식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부대공사란 뭐냐, 이런 질문이 많이 오는데요.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화물이나 필요하게는 종된공사입니다. 종된공사. 이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배수로 공사를 한다고 해봐요. 배수로 공사를 하려면 처음에 뭘 해야 돼요? 터파기를 해야 되겠죠. 터파기. 그 후에 철근을 엮고 그 다음에 거푸집을 세우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 자체가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터파기하고 대매우고, 이제 그 타설이 끝난 다음에 양생을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건설공사 배수로 공사 마무리하면 대매역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여기서 토공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주된 공사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따라보는 종된 공사다. 그렇기 때문에는 부대 공사를 처리해가지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도로 부대 공사인 토공사를 갖지 않더라도 이것까지 다 시공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주기해가지고 부대 공사를 기준과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공사의 종속성이 있느냐, 연결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보는 거고요. 시공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수반되는 공사인지 전체 공사 중에 주된 공사 규모를 추도하는지 여부에 대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지금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에 나와 있으니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 예정 금액이 3억 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 예정 금액이 전체 공사 예정 금액의 2분의 2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그러니까 복합공사는 종합건설 사업자가 시공해야 할 공사지만 발주자의 시공률 제고와 전문건설 사업자의 영업범위 확대를 위해 가지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1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1호가 뭐였죠?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종된 공사. 이런 종된 공사인지 여부는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사 금액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철콘하고 포장공사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공사 금액이 전체 공사 예정 금액이 2억이에요. 근데 철콘이 1억 2천이고 포장이 8천이다. 이럴 때 얘를 복합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예정 금액이 3억 미만인 건설공사이기 때문에 공사 예정 금액이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자가 포장공사 등록 안 하더라도 받아가지고 시공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주된 공사니 종된 공사니 이런 거 보지 말고 공사 금액 갖고 봐라. 그 얘기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경우가 철콘, 포장, 상하수도, 이게 공사 예정 금액이 2억짜리가 나왔어요.
근데 얘가 철콘이 8, 포장이 8, 상하수도 4.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공사예정금이 2억이 때문에 1억이 넘는 데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은 부대 처리 못한다. 이것은 전문공사가 아니라 종합업자가 도급받아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공사예정금의 2분의 1이 넘느냐 안 넘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겠다. 그겁니다.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도급 시장에서만 허용되지 하도급 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도급은 제1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종대공사냐 경우에 한해 가지고만 받을 수 있다. 즉 뭐냐면 한 개의 전문건설 업종을 가지고 부대되는 공사까지 받을 수 있다. 부대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더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대공사를 시공함에서 필요하게 된 전 1호기의 일반적인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요. 예, 그 상호시장 지출 구비 요건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종합 전문 상호시장 진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상대 시장 출원때 두 가지 업종 이상을 가지고 두 가지 전문건설 업종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상대 시장 진출 업종의 등록 기준을 입찰창과 등록 마감일 전까지 갖추고 있고 시공 중에도 이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직접 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하도급의 경우에는 어벽개편 전에도 하도급의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 전문공사를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해당 업종의 전문공사라고 썼는데 종합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종합업체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를 조정하면서 전문업자한테 종합공사를 준 거기 때문에 상대 시장에 대한 등록 기준 안 갖춰도 된다. 이런 식으로 예외적으로 해준 겁니다. 하도급에 한해서만요. 원도급은 무조건 상대 시장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도급 제도에서 간단히 살펴볼까요? 우리 건설산업기본부사 하도급은 건설산업 생산체계에서 시공자격하고 하도급으로 두 가지 분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도급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도급인 경우에는 시공 능률 향상을 위해 가지고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좀 많이 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을 줄 때 시공 능률 향상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제한하고 있지 않고 시공 능률 향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도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승낙을 받고 이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일괄 하도급 금지입니다. 도급받은 전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 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인이 계획관리 조정하는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건설사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는 가능한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대부분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한테 하도급 줄 때 일괄 하도급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종합업자가 전문업자한테 주는 형식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토공, 철콘, 상하수도가 있어요. 이것을 A라고 하는 토공업자, B라고 하는 철콘업자, C라고 하는 상하수도 공사업자한테 종합이 A, B, C한테 해당 공중을 분할해가지고 나눠주는 경우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하면서 시공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일괄하도급으로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겠다. 그런 취지예요. 근데 토공, 철코, 상하수도가 세 가지가 묶여 있는 것을 A, B, C가 모두 토공, 철코, 상하수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연장 1km짜리 포장공사를 A, B, C라고 하는 모두 갖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구간별로 나눠준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가 아니라 분할해서 하도급 해가지고 자기는 손 뛸 테니 이들이 알아서 하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인식하겠다. 그 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도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제한입니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제한은 말 그대로 아까 이 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전문공사를 전문업자가 받았을 때 발주자의 설명서를 받고 해라. 이런 취지고요. 두 번째, 상대시장 진출해가지고 받았을 경우에는 정화업자가 전문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도급을 줄 수 있대 서면서만 받고 20% 범위에서 하도급 줘라.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발주자가 서면 승낙을 하는 경우는 전문공사를 전문업자 받았을 때는 얘만 해당하는 거고요. 전문공사를 종합이 받았을 때는 얘도 해당하고 얘도 해당한다. 이해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에 대한 하도급 금지. 이것도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받았을 때 상대시장 진출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게 전문을 종합비를 받은 거와 똑같이 발주자 서면 승낙 그리고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지고 20%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고 20% 범위 내 특허 신기술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에 대한 하도급입니다. 이것은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건설을 일부 하도급 주는 경우는 시공률 향상을 위해서 일부 허용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업자가 전문한테 하도급하는 것도 우리가 허용하는 거고요. 이때 서면 승낙 한 번 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종합건설업자가 종합한테 하도급 주고 종합이 전문한테 하도급 줬을 때 이런 때는 하도급을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사전 서면 승낙 받는 게 하도급을 통보.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하도급이 적정한지 여부를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급 적정성 심사 결과 적합하다면 그대로 이행하는 거고 적합하지 않으면 하도급 계약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발주자가 도급 계약을 해지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그리고 뭐 앞서 계속 누차 얘기하는데 10억 미만의 건설공사는 원도급 받는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자에게만 하도급이 가능하다. 10억 미만의 건설공사는 전문공사, 종합공사, 상대시장 할 것 없이 모두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한테 하도급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재하도급 제한입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재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는 하도급 받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을 원칙이나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전문 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아까 앞서 설명드리기에 표에다고 했죠. 종합공사를 종합건설업자가 받은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재하도급 제한은. 하고 재하도급을 일부 허용하는 재하도급 제한은 모두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재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는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종합이 받은 종합공사를 전문이 받든 종합이 받든 그 부분에서 재하도급이 가능하다. 재하도급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다? 전문건설업자만 재하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업자는 재하도급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건설산업기본법 체계하고 생산구조상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도급 통보 대상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하도급 통보 대상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을 해야 되고요. 전문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것을 서면 승낙한 수급인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재하도급 통보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 상대시장인 경우에는 다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하도급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하도급 통보 대상도 본 업역에서만 가능해요. 종합공사가 종합건설업자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줬어요. 근데 그 말씀한 부분 이거예요. 이런 경우에 종합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을 통보를 해라. 그래야지 적정성 심사를 한다. 그거죠. 그리고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중화건설 사업자가 전문한테 줄 때는 이때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보 대상이 아니라 서면 승낙 대상이기 때문에 통보는 안 해도 돼요. 왜냐 사전에 서면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도급을 통보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전문 사업자와 전문 건설 사업자가 재하도급 하는 경우에. 이 전문 건설 사업자는 아까 내 발주자한테 승낙을 하도록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행 규칙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전문 건설업자가 전문 건설업자한테 재하도급을 줄 때는 종합건설 사업자한테 서면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하도급을 서면 승낙한 종합업자는 발주자에게 서면 승낙을 해야 된다. 하도급 통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하도급을 했는지 통보를. 실질적으로 여기서 전문건설업자가 서면 승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로 승낙한 것이 일치하는지 발주자가 다시 한번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하도급 통보는 결론은 뭐냐면 하도급 통보는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통보할 의무가 있고 하도급 통보를 안 했다. 이때는 과태료 처분 대상을 누가 되느냐? 종업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전문건설업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재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자도 그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의무 자체가 원도급 받은 종합건설업자한테 있다. 하도급 통보는 원도급업자인 종합건설업자가 하도급 통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산업 생산체계에 대해 가지고 마무리하고요. 직접 시공 담보제도에 대해 가지고도 앞서 처음에 서두에 설명드린 거 있죠. 건설업 등록이라든가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그 하자담보 책임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시공 의무제도입니다. 직접 시공 의무제도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람들은 일정한 정도 건설공사를 시공 능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로 해가지고 핫도급을 주지 말고 직접 시공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취지 자체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인지 하도급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나 일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공사? 대규모 공사가 아니라 소규모 공사. 한 건에 공사 도급 금액이 70억 미만인 공사. 이것은 종합공사도 해당하고 전문공사도 해당하는 겁니다. 도급 금액이 70억 미만인 경우에는 직접 시공해야 된다.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전문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직접 시공하는 것을 알고 일부만 하도급 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 시공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 직접 시공 산전 비율을 지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직접 시공 산전 비율입니다. 직접 시공 산전 비율은 도급 금액 산출내역에 제시된 총 노무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총 노무비가 직접 노무비일까요? 간접 노무비일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요. 총 노무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노무비는 간접 노무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를 모두 포함한 총 노무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무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3억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해야 되는 거고요. 3억에서 10억은 30%, 10억에서 30억 미만은 20%. 이 정도를 직접 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30억에서 10억 미만 1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되는 겁니다. 직접 시공 의미는 해당 공중에 자기 인력,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직영 시공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저희들은 직접 산정 비율을 자기 인력을 얼마나 투입했는가만 하수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이때는 공사금액에 쓰는데 지금 현재는 인건비 기준에 해서 자기 인력을 얼마나 사용해가지고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직접 시공 의무 예외인 경우에는 볼까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가능하고요. 발주자 서면 승낙을 득하는 겁니다. 서면 승낙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뭐라고 했죠? 사후에 승인하는 거다? 아닙니다. 반드시 사전에
하도급 계획이라든가 하기 전에 사전에 서면 승낙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신규율이 사용되는 부분을 특허 신기술 사용 권한이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이것도 직접 시공 의무 예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허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개 3억짜리 미만 30억에서 2구간 20% 범위라고 합시다. 20% 범위. 신기술 사용하는 부분이 전체 공사 금액이라든가 그걸 따져봤을 때는 20%가 해당하지 않아요. 이거 빼고 나서 직접 시공은 20%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다 도급줬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직접 시공 예외 규정을 적용해달라.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특허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이 직접 시공하는 산정하는 비율의 금액보다 훨씬 초과하거나 초과하기 때문에 직접 시공 못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지. 이 직접 시공 비율을 충분히 추종할 수 있음에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 이런 신기술 사용 부분이 연계성이 너무 많다 그렇다고 하면 건설공사 시공률 제고의 발주가 서면으로 사전에 꼭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되지. 신기술이 일부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시공 예외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서면 승낙 안 받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특허 신기술 사용되는 부분이 직접 시공하는 산정 비율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게 가능하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발주자 서면 승낙이다 이것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한해 가지고 그냥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건설 기술인 현장 배치입니다. 이것도 질의가 많이 나오는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건설 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1인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 됩니다. 네. 건설기술인 배치의 특례를 한번 볼까요? 건설사업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 계속 발주자의 승낙 또 나오죠.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 현장에 가능하겠다. 2개 현장. 예전에는 3억 미만의 건설공사에서 3개 가능했죠. 지금 불가능합니다. 법이 2021년 12월 28일 날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3개까지를 아니라 이제 최대 2개까지 현장만 가능하도록 지금 법이 개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경우냐? 공사 예정 금액 5억 미만인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군 또는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공사. 인접지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접지역. 그래서 언제더라도 공사가 시행하면 언제든지 살려가지고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 여건이 되는데 한해가지고 1인의 건설기술인을 2개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발주자들이 승인을 잘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인근인데 자동차를 가더라도 뭐 30분 넘게 1시간 넘게 걸린다. 도로방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경우는 안 해주겠다 당연히요. 근데 실제로 인근에 붙어 있다.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규정하고 별개로 한 가지 보충 설명을 드리겠는데 하도급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건설공사는 원도급 원청사인 경우에는 종합공사는 하는 것지만 토공, 철공, 상하수 등 여러 가지 공정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를 원도급 받아가지고 하도급을 줄 때 어떤 경우에는 그 2가지 이상 건설업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하도급 주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토목공사업자가 종합이 하도급을 철콘, 상하수도, 이 2가지 공사를 A라는 건설업체가 철콘하고 상하수도 모두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철콘, 상하수도로 한 건으로 가지고 하도급을 줬으면 건설기술자를 하나의 현장이기 때문에 한 명만 배치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철콘하고 상하수도로 나눠서 줬어요. 그러면 이게 수급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철콘하고 상하수도를 현장 건설기술자를 각각 관리하기 위해서 배치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건설기술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것을 별건의 계약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동일한 현장으로 수금이 나고 발주자가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한 건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을 배치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경우는 건설공사를 하나의 현장으로 봐가지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발주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각각 업종별로 각각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현장으로 현장 관리가 가능하다고 발주자가 승낙해주면 하나의 현장으로 봐줄 수 있다. 그겁니다. 예. 이전 사례로 그것을 적용하는 건 아니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도급인 경우에 가능한 경우가 있다. 발주자가 승낙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 발주자가 협의에 따라가지고 한 사람을 배치할 것이 두 사람을 배치할 것이 이것이 가능하다. 그것을 설명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공사 예정 금액이 5억 미만이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 시군을 달리하는 거예요. 여기는 동일한 시군이었죠. 그 시군을 달리한다. 근데 시군이 달리한다는 것도 왜 인정해줬냐? 경계에 있는 시군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A시, B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A시가 있고 B군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동일한 시군이라도 좀 더 크게 그럴까요? 이렇게. 동일한 시군이라도 여기 붙어 있는 거야, 여기 붙어 있는 거야. 굉장히 멀죠, 이 거리가. 이것을 발주자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군 관리가 가능한지를 보는데 사실 인접 시군이 여기서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이 현장하고 이 현장. 실질적으로 얘보다 훨씬 더 가깝지 않습니까? 이게 간접 가까운 인접 시군도 허용을 해주자. 그렇기 때문에 발주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접 시군에 대해서 충분히 왔다 갔다 이동을 하면서 시군 관리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이것까지도 가능하도록 해주자 하는 취지에서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이런 말 표현을 해가지고 해주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 현장에 새로 행해지는 동일한 공사 이런 경우에는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고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는데 서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빨리 발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사실은 묶어가지고 발주하는 게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상 따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미 공사 현장에서 새로 행해지는 공사로 봐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시공관리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참, 아까 이거 보완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이것은 공사 예정 금액이, 얘는 5억짜리고 얘는 5억짜리고 했으면 10억에 상당하는 기술자 한 명만 배치하면 된다. 그 얘기고요. 5억짜리에 맞는 기술자를 2명을 배치할 것이냐 아니면 10억에 맞는 건설기사 1명을 배치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 제도인데요. 수급인은 건설공사 완공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일정한 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을 지고 있고, 다만 하자담보 책임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도읍계약서 따로 정한 경우는 건설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돼 있었죠. 제일 앞서서 내가 설명했듯이 건설산업기본법은 다른 법령하고 민법보다는 우선 적용되지만 다른 법령하고 저촉됨에 있어가지고는 타 법령이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런 표현을 많이 적고 있어요.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정한 것을 먼저 우선 고려해라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법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가지고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정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법에 가지고 하자담보 공공주택법에 들어 가지고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 기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건설법하고 둘이 상충되는데 뭘 따를까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공주택법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적용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건설공사의 하자의 범위는 뭐냐? 시공상 하자로서 공사의 목적물이 설계서에서 정한 대로 시공되지 아니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함을 말합니다. 설계서에 정한 대로 시공되지 아니었지 않습니까?
설계서에서 품질 관리라든가 시공 공정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나중에 흠결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사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거 다 적정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자체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돼 있죠, 사실. 자기들이 제대로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선 처벌을 하겠다. 그러니 제대로 시공해라. 흠결이 발생하면 네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요. 다만 하자 책임에 대해 가지고는 뭐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일정한 정도 과실이 나한테 없다. 발주자한테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발주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거지 수급인인 건설사업자 책임을 안 지도록 하고 있어요. 뭐냐? 발주자의 제공 재료의 품질 규격 등이 기준 미달에 발생하자. 발주자가 관급자재를 제출했는데 그 기준이 미달해서 발생한 거지 내 시공사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다 시공했어요. 근데 이게 공사의 제공의 품질이나 이것이 기준에 미달해가지고 발주자가 제공한 것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나더러 책임지라고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두 번째는 발주자 지시대로 시공한 경우. 설계도서라든가 이렇게 정한 바에 해야 되는데 발주자가 이런 부분 필요 없어. 하지 마. 그렇게 시공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지시해가지고 시공한 경우. 이런 것까지 수급인 다 시공 책임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있고요. 발주자가 목적물의 내구년 또한 설계상 구조 내역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이런 경우도 하자 담보 책임이 없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 포장 자체에 대해 가지고 내구력이나 이런 것이 뭐 차량이 얼마 정도 일정한 정도 담으면 파손되게 돼 있다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돼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달려가지고 하자가 발생했다. 이런 거까지 책임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자담보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그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사업자하고 발주자에 대한 다툼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말에 작년인가요? 네, 작년 8월 달에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시키자 하기 위해 가지고요. 내용을 간단히 얘기해 드리면 건설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하자담보 책임 시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 책임을 지도록 명확해 줬어요. 뭐냐? 예를 들어서 하자담보 책임이 2년이에요. 지금 이제 2년인데 1개월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것을 하자를 안 하고 버티면 2년 지나면 나는 하자 책임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길래 그렇지 않다.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하자담보 책임 기간 전에 발생한 하자는 만료로 후라고 해도 계속 책임을 져라.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만료 기간 후에라도 하자 보수 책임은 계속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공사가 아닌 하도공사로 한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급인인 경우에는 전체 공사 완공일로 보지만 하도급 하는 분은 그 전체 공정 중에 철콘 공사가 마무리되면 나는 그것을 완성한 순간부터 하자담보 책임을 그때부터 지면 되는데 모든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한정 안 하고 계속 원수급자에 똑같이 맞춘다? 그건 안 맞다는 얘기죠. 내 공사에 대해 가지고는 내 공사의 끝난 부분부터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이게 하도공사의 한정이가지고 하자담보 책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둘 이상의 공사 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도급 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각각 세부 공정별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하시겠다. 이게 뭐냐? 실질적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민원 들어온 거 해서 분석도 하고 했었는데 이겁니다. 터널하고 포장공사가 있어요. 근데 터널 내 포장공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공사 종류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터널이라든가 교량 위에 있는
도로 포장공사 하자 대목 기간을 터널로 정하겠다. 이건 아니다. 이건 분명히 복합장 공사라고 하더라도 공사의 특성이 다 따로 있고 종류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터널은 터널대로, 교량은 교량대로 가고 터널 안 도로라든가 교량 위 도로는 도로에 대한 산정, 하자담보 책임 기간으로 가서 산정해가지고 각 산정해라.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세부 공종별로 규정하지 않고 아니한 전문 공종에 대해서는 전문 공사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대해서는 뭐 일괄적으로 목적물별 해가지고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해라고 한다고 하면 전문공사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따르도록 해라. 예를 뭘로 들을까요? 예를 뒤에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상 제방도로, 하천보라든가 배수통문. 이 보면 하천공사인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별도로 적용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건설산업기법 시행령이 뭐냐 하자담보 책임 규정에는. 근데 우리는 목적별로 해가지고 구분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쉽게 해주자. 하천에서 하상 제방도로인 경우에는 포장공사네. 그냥 포장을 따라라. 그리고 댐이네. 그러면 본체 여수를 해서 댐 부분에 대해서 따라라. 하천부는 댐이네. 그리고 배수통문은 상하수도 쪽으로 해서 따라라. 그리고 관계수로 매립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상하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따르고 부지 정리는 토공으로 따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하자 종목별 적용 기준을 별도로 또 정해놨습니다. 다양한 공사가 복합되어 법령의 공사 종류 명시하지 않은 하천공사는 목적의 기능 및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별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마련돼 가지고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 가지고도 별도로 우리가 건설사업자와 발주자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모두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 운영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서로 분쟁 관계가 없도록 운영 지침 제정안도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제가 오늘 주제 자체가 건설산업 생산구조 등 적정시공 담보 제도이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라든가 적정시공 담보 제도는요, 발주자에게 최상의 목적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업자를 좀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한 모든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상 행정처분, 때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조문이니 건설공사 시공 중에 오늘 강의한 내용은 숙지해가지고 건설공사 시공하면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